네, 8월 20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연이틀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내린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3%, 0.11% 올랐습니다. 테크놀로지와 부동산, 필수 소부재가 1%가량 올랐고 에너지 섹터가 2.7% 떨어졌습니다. 소재와 산업재, 금융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시스코 시스템이 주가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에 힘입어서 각각 4%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WTI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해 배럴당 63.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1.4% 내려서 톤당 8,894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243%로 내려서 8월 6일 이후 가장 낮아졌습니다. 이밖에 골드만삭스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영향을 반영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5%에서 5.5%로 낮췄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간 전략부터 크레딧 전략, 산업기업, 해외 주식까지 총 8개의 자료입니다. 주식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거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은 최근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이 하락을 했고 낙폭도 이제 3,200포인트에서 3,100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락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매크로 모멘텀의 피크아웃 여전히 반복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골드만삭스의 미국 3분기 GDP 하향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감안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컸는데 미국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보면은 결국은 경기에 있어서는 걱정거리가 좀 있는데 반면에 테이퍼링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좀 강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고용 시장이 좋고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하는 경기 회복의 경로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테이퍼링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테이퍼링이 진행되지만 경기 회복이 좋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쁘게 해석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이고 그 경기가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계속 좋았다가 지금 피크아웃해서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해가는 과정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실제 경제지표의 전망에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높으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는 하나로 모아가지고 표현해주는 지표가 시티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건데 이게 바닥권에 먼저 내려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경제지표가 깨지더라도 증시가 크게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보통 이게 과거 저점이 마이너스 50에서 100 정도의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한 36 정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눈높이 조정은 후반부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은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 자체가 크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이벤트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음 주 말이 되면은 잭슨 미팅이 있고 여기서 나타날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주목할 건데 여기에 앞서서 나오는 지표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사실 8월 서베이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데이터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유럽이랑 미국의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일 것이다, 조금 다운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이 여기에서 눈높이를 좀 더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경기가 좋지 않아질 수 있다라고 연준이 해석한다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한 발 좀 빼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게 아니라 연준이 여전히 강경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낮아진 하에서 보면은
경제 지표가 그래도 경기가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다고 연준이 믿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생각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연준의 이벤트가 있는 건 맞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이미 눈높이 조정이 상당히 진행됐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낙폭은 크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부터는 잘 버텨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된 업종 내지는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 이런 쪽들이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은행과 유통,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올 초를 생각하면 아니 사실 그 테이퍼링 얘기는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올 연초부터 뭐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경기 지표들이 뭐 좋게 나올 때마다 아마 테이퍼링은 언제쯤 할 거냐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올 한 2, 3월 달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도 테이퍼링이 뭐 언제쯤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때는 저희가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1.7까지 올라가니까 시장도 크게 좀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되게 눈앞에 테이퍼링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물 금리는 그것보다 훨씬 지금 낮은 1.2대에 있는데 이런 괴리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금리에 대한 해석은 저보다도 아마 저희 채권 담당 강승원 의원이 더 잘 해주시겠지만은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그런 뉴욕의 트레이더들 서베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실제로 진행이 될 거고 그것보다 앞서서 연준이 예고하면은 올해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쯤에 예고를 할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반영했던 정도가 이제 그 금리가 한 1.1%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1.1%대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이제 지금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확신을 아직까지 이게 내년 1월 정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시사한 얘기가 그럼 연내에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혼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건은 이제 7월 달을 FOMC에서 했던 얘기였는데 8월 들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연준의 입장을 또 바꾸지도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입장을 아직 명확하다고 보기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망설이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정도가 지금 미국 그 금리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상황에서 좀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선제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금리랑 주식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사실은 약쪽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가격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좀 다르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경기 눈높이 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 우려라든가 아니면 또 유가 하락, 또 구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철광석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또 원자재 시장 가격들이 좀 빠지는 것들이 그냥 경기 눈높이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좀 추가적인 약세 요인을 부담이 될 어떤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높이 조정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됐던 미국 소매 판매가 이제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전체 소비가 그러면은 이제 꺾였냐 줄어들고 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품 위주로 소비하던 분야가 서비스 소비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회복의 이제 그 방향이 그러니까 주로 회복되는 분야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통통 합쳐가지고 보면은 여전히 회복 자체는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우상향하는 방향 자체는 유효하지만은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경기가 하강하는 건 아니고 눈높이 조정 정도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부분도 결국은 이제 올라갔던 것들이 다들 이제 말씀 이미 하셨던 얘기지만은 병목 현상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더 세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다들 동의를 하시는 부분들이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수요가 깨지면서 가격이 빠지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는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크레딧 전략 회사채 발행 확대에 따른 주요 기업 점검 리포트입니다. 한광열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올해 발행액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응, 새로운 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설비 투자, 그다음에 인수합병이 지금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금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주요 기업으로는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좀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지 부분 IPO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올해 1.4조 원의 채권을 발행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인 부채 발행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공장 건설 중이고 앞으로 제2 바이오 캠퍼스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채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3년 만에 채권을 처음으로 이제 발행을 했는데 다만 이제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서 뭐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발전자 회사가 지금 채권을 좀 발행을 해야 되는데 ESG 기조 하에 이 투자자들의 선호가 좀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는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채권 부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확대가 되더라도 신용등급 측면에서는 현재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수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이마트, 넷마블,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를 들 수가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뭐 온라인 시장 점유율 확대와 콘텐츠 활용 목적의 인수합병에 적극적이고 지금 현재 자산 매각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순전혼 자산 매각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온라인 간의 시너지 창출 여부 이게 이제 앞으로 신용도의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스피넥스로 인해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40% 정도인데 이게 9월 말 기준으로는 70에서 8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인수 기업으로 인한 이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현재 그 인수 대금을 위해서 보유 자산을 잘 유동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에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분 매각을 했죠. 그 다음에 부채 구조가 현재 은행의 단기 차입금 위주이기 때문에 이 부채 구조를 좀 잘 변화시키는지 여부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폐기물 수처리 업체를 다수를 인수를 했는데 환경 쪽은 지금 신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신사업 운영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설과의 어떤 시너지 창출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부채를 늘리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우려가 이제 크지는 않은데 향후에 시장 유동성이 좀 감소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차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채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급 비우호적인 수급이 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연말까지는 좀 확대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오리온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오리온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그동안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었는데요. 전년도 중국에서 경쟁 업체들이 판매를 못했던 그 코로나 그 피해 시기에 반사수혜를 오히려 받았지만 올해는 고스란히 역기자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원재료를 현지 수싱하다 보니 수입해서 받는 국내 업체들보다 먼저 원가 상승 압박에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법인 TT 채널을 경수성 체제로 공급 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고 조정까지 발생을 하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말씀드린 부분들이 7월부터는 거의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매출액이 전년도 수준까지 회복되었고요. 작년 매월 받던 사회보장세 감면 혜택을 제외하게 되면 영업이익도 전년 수준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제조 원가 축소를 위한 노력들이 7월부터는 가시화되며 제조 원가율이 전년 대비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0.3%포인트 전환되며 수익성이 확연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중국 파이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을 3분기 내에 진행하겠다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 개선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는 전년도 베이스도 분명히 낮아지기 때문에 3분기 이후 내년까지 편안한 증인 흐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입니다. 정영순 연구원. 네, 유틸리티 신재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수소를 태워서 발전하는 수소 연소 발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써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좌초자산이라고 여겼던 LNG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그런 자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수소를 연소해서 하는 발전 방식은 이제 100% 수소를 태우는 경우가 가장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의 기술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를 일정 부분 LNG에서 혼합해서 하는 혼소 방식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LNG보다는 이제 수소를 섞어서 태웠을 때는 이제 온실가스를 계속 줄일 수 있고요. 전소, 즉 수소를 100%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소 연소를 통한 발전은 수명이 만료되거나 노후화된 터빈을 개조해서 사용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좌초자산으로 평가된 그 자산을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고요. 기존에 지금 깔려져 있는 LNG 가스 발전 인프라를 이용해서 다른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공급이 뒷받침될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기존의 가스 발전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 발전이 앞으로 2034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LNG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종합화학 같은 경우는 한국서부발전과 지난 8월 3일 날 수소 혼소 발전 실증 과제를 체결을 했고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80메가와트 노후 터빈을 이제 재활용해서 2023년까지 수소 혼소 비율을 50%까지 되는 터빈으로 개조해 가지고 15년 이상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가스 터빈 8대를 LNG에서 수소 혼소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소 터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금 글로벌 가스 터빈 강자들인 GE나 지멘스, 미쓰비시 파워 이런 기업들은 수소 혼소 및 수소 연계 프로젝트를 공개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들도 2030년까지 수소 전소 터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사실 노후 가스 발전 이런 부분들을 좌초 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가치 회사 지분 가치, 기업 가치 이런 부분에서 제외하는 부분들이 덜어 있었는데요.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단순 터빈 제작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 외에도 발전사들의 보유 자산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커다란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철강 금속 산업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철광석 가격에 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서 코멘트 드립니다. 철광석 가격이 8월 18일자로 149달러까지 떨어져서 150불을 하회했다라고 저희가 리포트를 했는데 어제 또 한 14% 추가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13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하루 만에 20달러 정도가 추가로 빠진 거고요. 이렇게 또 급하게 빠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약한 거는 일단 중국이 환경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 철강 감산할 거다라는 기대가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입 재고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철광석 공급이 좀 늘어날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그 상황을 보면 철광석 시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국의 하반기 철강제 수요 둔화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의 강화라든가 재정 집행의 연말 내년 연초까지의 지연, 그다음에 아직은 크게 확산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유통 가격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8월 들어서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철강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고 이어서 철강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철강 기업들도 이후로는 철강 가격을 더 올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좀 낮춰야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적과 주가의 괴리, 그러니까 역대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괴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뭐 포스코 주가 관점에서 보면 뭐 하반기까지 놓고 보더라도 이 좀 소위 말하는 재미있을 일이 생길 가능성은 뭐 상당히 낮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전략 부분하고도 같이 김용원 연구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경기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렸던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면 3분기 포스코 실적 매우 좋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도 매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철광석 같은 것들이 많이 빠지면은 또 이제 그 반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관찰이 필요하고요.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유효,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의 낙관론이 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리포트입니다. 도현호 연구원입니다. 예, 엔비디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오전에 이제 실적은 나왔고요. 자료는 이제 어제 작성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24억 달러가 나와서 전분기 대비해서 25% 성장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275% 성장을 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았고요. 컨센서스도 4% 가까이 상회를 했습니다. 전 부분 실적이 다 좋았는데 특히 이제 게이밍 부분이 최근에 이제 비대면 수요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지포스 RTX 3080 Ti 이런 신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실적에 기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게이밍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85% 정도 성장을 했고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도 최근에 그 2분기부터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쪽에서도 그 경력사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한 3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좋아했고요. 어제 이제 주가도 3% 이상 좀 많이 올랐습니다. 회사가 그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그 양호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가 5% 정도 늘어나고 전년 대비해서는 44% 정도 늘어나는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회사가 워낙 지금 뭐 투자자들도 많이 이제 좋아하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뭐 암호화폐 그 채굴 수요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둔화됐었는데 3분기부터는 다시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그 회사가 그 발표하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성능이 많이 좋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도 4분기까지는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랑 뭐 실적 둘 다 이제 양호한 흐름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해외 주식 마저 발표하겠습니다. 용호 네트워크하고 텐센트 같이 발표합니다. 장재영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당사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된 중국 1위 ERP 소프트웨어 기업인 용호 네트워크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성장한 반면 연구개발비, 판관비 등 비용 증가로 인해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주요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핵심 사업부인 사스 부분이 중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국산화 정책이 진행된 가운데 사스 영업에 집중한 결과 동사의 대형, 중형, 수용 기업 및 공공기관형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92%, 99%, 140%, 133% 증가하였고 여기에 기존 고객의 높은 제공률까지 더해지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1%나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매출 중 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51%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부분은 동사가 사스 영업에 집중한 결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9% 감소했습니다. 중국 아이리서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기업용 사스 시장이 연평균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중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국산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사의 제품 기술, 가격, 트랙 레코드랑 강점 등을 기반으로 하반기 동사가 중국 대형 국유기업 및 상업은행과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되어 하반기도 사스 부분의 실적 구성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텐센트의 2분기 실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농객 기준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0%, 13% 성장하여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면 게임은 화평정형 매출 감소에도 왕자 영요, 펍지 모바일, 벨로란트, 클래시 오브 클랜, 천의 명월도 등 모바일 게임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 성장하였고 핀테크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은 디지털 결제 시장 성장, 공공서비스 및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바이오터 합병 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2분기 기준 텐센트의 전체 게임 매출 중 12세 미만 미성년자가 차지한 비중은 0.3%로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및 결제 금지 적용이 텐센트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0.1% 정도입니다. 또한 동사가 우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법인세율은 기존 15%에서 20% 또는 25%까지 상향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지배지분 순이익은 5에서 11%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 및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고 9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 후 1, 2개월 정도 이후에 확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텐센트의 12개월 선행 PER은 21.9배로 글로벌 피어 기업의 평균이 36.4배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4분기 중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확정안이 발표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미팅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